오늘 보실 41화부터 50화까지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진 운명의 10회분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완공,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중동. 모래바람 속의 기적까지. 천태산과 국대호 두 거인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면서도 오직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벌였던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이 없던 나라에서 내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치적 풍파와 배신의 드라마입니다. 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10페이지, 지금 바로 몰아보기 시작합니다. 영웅시대 마이너스 시멘트, 조국의 뼈대를 세우다. 일부 취조실의 단판, 기업가는 국가의 엔진이다. 1960년대 초반, 혁명 정부의 서슬퍼런 칼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기업인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부정축제자라는 낙인 아래 1번부터 11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거물급 실업인들이 차가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국대우 사장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박 의장과 독대합니다. 당신들 기업인들이 배 불리는 동안 국민은 굶주렸어? 이 죄를 어떻게 씻을 텐가? 박 의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국 사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수합니다. 법을 어겼다면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업에 손을 묶어놓고 부정축제자로 모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역설했습니다. 당시의 불합리한 세법으로는 살아남을 기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100원 벌어서 120원을 세금으로 내라는데 어느 누가 정직하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시 비상 세법이 낳은 시대적 모순입니다. 국 사장은 기업인을 처벌하기보다 그들의 경험을 빌려 경제를 일으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수한 기업인 하나를 키우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들을 처벌하기보다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쓰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한 진짜 정치입니다. 박 의장은 국 사장의 당당한 기계와 논리의 묘한 설득력을 느꼈고 경제 재건의 파트너로서 기업인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브 아버지의 독한 사랑, 질통을 진 장남 일국. 세상이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구를 때 천태산 사장의 집안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장남 일국은 화려한 양복 대신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자갈 가마니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시지? 어떻게 유학 다녀온 자식을 저런 노가다판에 내모시나? 하지만 천 사장은 냉혹했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아들에게 술 냄새 피우지 말고 당장 현장으로 나가?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것은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흙먼지를 마셔보지 못한 자는 결코 조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천 사장만의 독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질통 하나 제대로 못 지면서 어떻게 수백 명 인부의 마음을 얻겠느냐? 건설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일국은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대를 알기에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숯검덩이가 되어 있었지만 거인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음을 당시의 자식들은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삼부 자립 경제의 꿈, 시멘트는 건설의 쌀이다. 국대우 사장은 경제재건 협의회를 이끌며 정부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벌금 대신 공장을 세워 그 주식을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물자를 생산하는 진짜 속죄입니다. 돈이 없다는 정부의 그는 외국에 차관을 들여오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멘트가 있었습니다. 건설의 쌀은 시멘트입니다. 우리 손으로 시멘트를 만들어야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경제가 가능합니다. 천태산 사장 역시 이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전 회사가 비상체제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시멘트로 이 나라의 대동맥을 잇자.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시멘트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할 때 조국의 사냐에는 희망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비웃었고 누군가는 실패할 것이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회암 가루 날리는 그 척박한 땅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이 쓰일 것임을 말입니다. 사부 거인들의 술자리, 권총 위협과 친구라는 이름. 어느 날 밤 박 의장과 천태산 사장이 단둘이 마주 앉은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과 자본의 정점이 만난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문득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마음 터놓을 친구가 사라지더군. 천 사장은 나와 연배도 비슷한데 우리 친구가 되어 한잔하는 건 어떻소? 천 사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친구가 별겁니까? 각하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친구가 되어 드립지요. 그때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경호 실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새끼야. 각하가 내 친구냐? 감히 어디라고 친구 소리를 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일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천 사장의 머리칼 끝이 권총 구멍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의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박 의장은 허탈한 듯 웃으며 경호 실장을 나무랐고 천 사장의 배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업인의 결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두 거인의 만남. 그 뜨거운 야망이 뒤섞인 밤, 한강의 기적은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부 자원도 자본도 없던 나라, 사람으로 승부하다. 시멘트 공장을 짓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줄 나라도 돈을 빌려줄 은행도 없었습니다. 천 사장은 직접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자식들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한편 대학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건설과 정치 민주화라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충돌하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성장통을 앓고 있었죠. 하지만 천 사장은 믿었습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조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공부하는 놈은 책을 읽고 일하는 놈은 망치를 들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 그의 고집스러운 철학은 거친 공사 현장을 뜨거운 용광로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타는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의 뒷모습. 시멘트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는 단순한 매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어던지고자 했던 민족의 숨결이었고 자식을 사지로 몰아가며 현장을 가르쳤던 아버지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 경제를 하겠느냐고 외쳤던 국대호의 용기, 친구하자는 말에 목숨을 걸고 응답했던 천태산의 배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그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과 바꾼 소중한 유산입니다. 영웅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이 세운 시멘트 기둥은 여전히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도전의 불꽃이 타고 있나요? 거인들의 투혼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를 당당히 써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너 이국이 또 어떻게 술 마셨지? 요즘 저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들이 그냥 자꾸 먹여서요. 죄송합니다. 마요. 여기 일국이 미역 좀 더 갖다 줘. 여러분, 장남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왕관일까요? 아니면 숨조차 쉬기 힘든 무거운 굴레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닦았던 거인 천태산 회장과 그 거대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면서도 끝내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했던 아들 일국의 뜨겁고도 처절한 기록입니다. 1등 기업을 일궈낸 호랑이 같은 아버지와 눈물을 삼키며 공사판을 뒹굴어야 했던 아들의 속사정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천태산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시골 무지렁이로 태어나 가난을 뼈에 새겼기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오직 땀방울뿐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장남 일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할 분신이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게 단련시켜야 할 후계자였습니다. 회장실에 푹신한 가죽 의자 대신 아버지는 미국에서 최고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손에 낡은 삽자루를 쥐어주며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경영학은 다 쓰레기란 말씀입니까? 저를 아들로 보시는 게 맞긴 한가요? 일국의 절규에 천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공사판 먼지 한번 안 마셔본 놈이 어떻게 건설을 논해? 내 몸으로 직접 땀을 흘려보지 않은 놈이 어떻게 수만 명 직원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서 삽질이나 해. 그 서슬퍼런 호통에 일국은 입술을 깨물며 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공사판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친 인부들의 욕설과 떼약볕 아래서 쓰레기를 치우며 일국은 속으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손바닥엔 피고름이 맺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죠. 그런 형의 굽은 등을 지켜보던 럭비부 주장 동생 이국이 소주 몇 병을 들고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압니다.
군대보다 더 힘들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될 형님을 위해 일부러 더 모질게 구시는 겁니다. 형님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기운 내세요. 동생의 위로에 일국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다 이구가. 아버지가 무섭고 이 공사판의 소음이 무섭다. 내가 정말 아버지의 기대만큼 해낼 수 있을지 겁이 난다. 그 시각 천태산 회장은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정해 보였지만 그의 속은 아들보다 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호랑이는 새끼를 벼랑 아래로 밀어넣는다고 하더구나. 내 아들이 다음 세대의 호랑이가 되려면 이 공사판의 흙먼지를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내가 흘린 땀의 무게를 모르는 놈이 어떻게 사람을 부릴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홀로 독백하며 아들이 이 시련을 견뎌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노조 설립을 두고 강압적인 부사장과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아버지의 철학이 충돌할 때 일국은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진짜 덕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사장님, 당장 공장을 닫으라니요? 그건 우리 식구들의 생주를 끊는 겁니다. 일국의 항변에 부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사장님, 경영은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게 굴다간 다 망해요. 이 갈등 속에서 일국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을 현장으로 보냈는지, 진짜 경영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을 술자리에 불렀습니다. 잔뜩 긴장한 일국에게 아버지는 무심한 듯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힘드냐? 짐이 되느냐? 일국은 차마 아버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이 이미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장남이라는 자리는 원래 고독하고 매서운 법이다. 하지만 일구가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우리 회사 식구들도 모두 벼랑 끝으로 몰린다. 널 보고 있는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견뎌라. 아직 공부가 덜 끝났어. 북받치는 서러움에 일국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호통치듯 그러나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가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번쩍 들어야 눈물이 안으로 사가드는 법이다. 고개를 들어야 네가 지켜야 할 저 넓은 대지가 보이지 않겠느냐. 일국은 아버지의 호령에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대신 그 자리엔 한 가문의 장손이자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진 매질은 사실 자식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음을 그는 그날 밤 소주 한 잔의 무게로 깨달았습니다. 격동의 시대,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인들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족하고 못나서 더 정겨웠던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건넸던 투박한 위로를 기억하십니까? 명예와 부보다 소중했던 책임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웠던 그분들의 인생. 오늘 밤은 우리를 지탱해준 그 거대한 그림자, 아버지의 뒷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남의 무게, 혹은 가장의 무게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모든 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래야 눈물이 흐르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사연자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거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밤도 평안하고 굳건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왕사장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벌써 너 지금 오고 있냐? 야 이놈의 자식아! 시가 있니 저가 있니? 야 이놈아! 여기다 이놈아 돈을 부리면 어떡해! 차가 어떻게 빠지라고! 어? 아이고 알았어. 영웅시대 시멘트, 거인의 야망과 핏줄의 눈물, 일부 단양의 포효, 허가보다 앞선 애국의 발톱. 1960년대 초 가난의 끝자락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혁명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던 그날, 천태산 사장은 단양의 거친 산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뼈대가 있어야 하고 그 뼈대는 시멘트다. 그는 관청의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불도저를 투입했습니다. 산천이 울리고 흙먼지가 하늘을 찌를 때 군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허가도 없이 산을 다 파헤치다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줄 아시오? 하지만 천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멱살을 잡듯 호통쳤습니다. 내 감옥 가는 게 무섭겠나? 내 나라 굶어 죽는 게 무섭겠나? 이 시멘트가 늦어지면 박정희 의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소?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당신들은 비키시오.
그것은 법보다 무서운 기업가의 야망이었고 굶주린 조국을 향한 거인만의 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부 장남의 질통, 유학파 엘리트가 노가다꾼이 된 이유. 천태산 사장의 집안엔 서슬퍼런 가풍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장남 일국은 화려한 양복 대신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인천 현장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매일 수백 개의 자갈 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발을 씻기던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천 사장에게 대들었습니다. 유학까지 보낸 자식을 이렇게 짐승처럼 부려먹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이제 그만 본사로 불러주세요. 하지만 천 사장은 냉혹했습니다. 현장에 흙 한 줌, 못 하나 귀한 줄 모르는 놈은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건설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결국 일국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서야 단양 시멘트 정식 사원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훈장이었습니다. 삼부시대의 성장통, 거리에 뿌려진 피와 현장의 땀, 나라가 건설의 망치 소리로 요동칠 때 또 다른 현장인 대학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대우 사장의 아들들은 거리에서 최루탄 연기를 마시며 독재에 저항했습니다. 4.19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빵보다 소중한 것은 자유다. 반면 천태산 사장은 공장의 매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야 자유도 있는 법이다. 저 연기는 공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시대,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묻기 전에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어떤 이는 피를 흘리고 어떤 이는 땀을 흘리던 격정의 세월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사부훈련소의 비보, 무너진 거인의 가슴과 영창의 그림자. 단양 공장 건설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천 사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훈련소에 간 둘째 아들 이국이 장교를 폭행해 영창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교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팼답니다. 이건 군사재판감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거인의 지팡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영창에서 마주한 아들 이국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천 사장은 아들을 보자마자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아! 군대 하나 못 버티고 사고를 쳐?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하지만 돌아서는 천 사장의 눈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 강하게 키우려 했던 자신의 독한 철학이 혹여 아들을 망가뜨린 건 아닌지 거인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부시멘트, 조국의 뼈대를 세우고 신화를 쓰다. 아픔을 뒤로한 채 천 사장은 다시 단양의 흙먼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다. 시멘트가 나와야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을 것 아니냐? 마침내 단양 공장의 거대한 가마 KILN에서 첫 번째 시멘트 가루가 쏟아져 나오던 날, 현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시멘트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순간, 대한민국은 비로소 자립 경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태산은 그 하얀 가루를 손에 쥐고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의 뼈대고 우리의 자부심이다. 그가 세운 공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난을 이겨내겠다는 한민족의 의지가 형상화된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결론, 영웅들이 남긴 위대한 뒷모습. 세월이 흘러 거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단양의 척박한 땅에 심은 시멘트 기둥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자식을 울리고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일궈낸 이 위대한 신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를 위해 무엇을 지어 올리고 있는가? 가족의 희생과 기업가의 야망, 그리고 조국을 향한 뜨거운 투혼이 뒤섞인 영웅들의 시대.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단단한 아스팔트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을 이따구로 하고 있어. 월급 타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현태, 너 제대로 교육시켜. 안 그랬던 너부터 혼날 줄 알아. 예, 사랑해. 말로만 내내어 좀 빨리. 저런 자식 저거 꼬꾸라지는 거 봐. 따뜻한 위로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리는 인생 이야기 도서관입니다. 오늘 우리 서가에서 꺼낸 이야기는 조금 묵직합니다.
흙먼지 날리던 80년대 건설 현장과 차가운 빌딩 숲, 그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두 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을 회장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불러보려 합니다. 자식 앞에서 한없이 강해져야 했고, 그래서 더 외로웠던 우리 아버지들의 속마음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1부 천태산의 순대국 뚝배기에 담긴 거친 사랑. 사연의 주인공은 세기건설의 천태산 사장입니다. 평생을 정직과 신용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며 살아온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학까지 보낸 귀한 아들 이국이가 군대 영창에 갇혔다는 겁니다. 죄명은 상급자 폭행. 천태산은 앞뒤 재지 않고 군부대로 달려갑니다. 헌병대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의 눈앞에 초췌한 모습의 아들이 보입니다. 이놈아, 내 애비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교를 패? 네가 배운 공부가 고작 주먹질이었냐? 천태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자식이 죄인이 되어 앉아있는 모습이 애비로서 가슴이 찢어졌던 거죠. 그는 헌병대장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로 소리칩니다. 이건 내 잘못이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나를 대신 영창에 가두시오. 하지만 진실은 눈물겹도록 고결했습니다. 축구 시합 중 실력으로 도저히 이국을 이길 수 없었던 상대팀 장교가 비겁한 제안을 했습니다. 적당히 져라. 체면 좀 살려줘. 하지만 이국은 대답했습니다. 승부는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정의감이 태클로 이어졌고 장교는 창피한 나머지 구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천태산 사장. 아들이 풀려나 영창문을 나설 때 그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기침을 하며 앞장섰죠. 배고프지? 따라와라.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대 근처 시장통의 허름한 순대국집이었습니다. 아지매, 여기 순대국 2그릇. 고기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주쇼. 내 아들놈이 며칠 굶었으니까. 천태산은 뚝배기에 담긴 머리고기를 아들의 그릇으로 자꾸만 옮겨줍니다. 이놈아, 장교가 져달라고 하면 슬쩍 져주지 그랬어. 그래야 군생활이 편한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어? 아들은 국밥을 한술 뜨며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부실 공사하느니 망하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장교의 비겁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천태산은 목이 메어 김치만 아작아작 씹었습니다. 그래, 내 자식 맞구나. 정직하게 커줘서 고맙다. 뚝배기 속 뜨거운 국물은 사실 천태산이 속으로 삼킨 눈물이었습니다. 제2부 국대호의 제왕학사자는 새끼를 벼랑 끝으로 민다. 장면은 바뀌어 대한물산의 국대호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서늘합니다. 국대호에게 자식이란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후계자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결코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건 실력 없는 놈들의 핑계야. 위기일 때 기회를 잡는 놈이 진짜 장사꾼이다. 국대호는 아들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킵니다. 장남 국철미가 적자 공장을 폐쇄하고 원로들의 반발을 사자 그는 오히려 아들을 비호하며 가르침을 줍니다. 잘했다. 기업가는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야 해. 썩은 살을 도려내야 몸 전체를 살리는 법이다. 욕먹는 게 두려우면 내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남은 서재에서 국대호는 고독한 뒷모습을 보입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그는 나직이 읊조립니다. 철미는 너무 뜨거워서 주변을 다 태워버려 걱정이고 철승이는 너무 차가워서 사람이 따르지 않으니 걱정이구나. 이 거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단 말이냐. 그의 부성애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에게는 냉혈한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식들이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굶지 않고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강한 사자가 됐길 원했습니다. 은행을 정부에 뺏겼다고 낙담하지 마라. 대신할 자금줄을 찾아내. 그게 내 실력이다. 절벽 끝으로 자식을 밀어넣는 사자의 심정. 그것이 국대호가 자식을 사랑하는 지독하고도 외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제3부 영웅들의 퇴근길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야기. 천태산과 국대호. 한 명은 흙먼지 속에서 정직을 가르쳤고 한 명은 빌딩 숲에서 생존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같았습니다. 바로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시멘트 공장 허가가 떨어지던 날 천태산은 인부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소리칩니다. 이게 우리 세계건설의 저력이다. 이제 돈 생겼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배골지 않게 살게 해주자고. 국대호는 조용히 미래를 설계합니다.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 우리 아들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장교 앞에서도 정당함을 잊지 않았던 이국의 패기,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순댓국 한 그릇에 진심을 담았던 천태산의 사랑.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상사였고 무서운 회장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와 잠든 자식의 얼굴을 보며 미안하다, 사랑한다 속삭였을 그분들의 뒷모습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나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사주셨던 순댓국 한 그릇 참 맛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인생 이야기 도서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이 시간 더 가슴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벌써 겨울만 두 번째예요. 제 밑으로 쫄병이 10명이 넘어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군대 생활, 형? 아, 힘들겠냐. 사내가 이 정도쯤은 견뎌내야지, 어? 아, 그럼 상국이 너도 좀 군대 갈 때 간다? 응? 아, 미리 겁먹을 거 없다, 임마. 가보면 다 견딜만 해요. 아이고, 아이고. 영웅시대 마이너스 거인들의 시대와 울산의 불꽃. 일장 황무지에 새겨진 운명의 발소리. 1962년 2월의 울산 앞바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거친 황무지를 쓸고 지나갈 때마다 붉은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척박한 땅 한가운데 작지만 단단한 최고의 산에 박정희 의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비친 것은 갈대만 무성한 죽은 땅이 아니라 거대한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와 기계의 고동 소리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박 의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기를 가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 울산에서 5000년간 우리 민족을 옥죄어온 빈곤의 역사를 끝내려 합니다. 그는 단상 아래 모인 건설 역군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난이라는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산 자들의 처절한 맹세입니다. 그의 옆에서 세기건설의 천태사는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에게 이 연설은 성스러운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천태산의 눈에는 이미 저 멀리 정유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선 대한물산의 국대호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을 뿐이었습니다. 국대호의 머릿속은 뜨거운 함성 대신 차가운 숫자들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공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달러, 외자, 도입의 이자율, 그리고 당장 내일 터질 환율 문제. 그에게 경제는 뜨거운 피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시계태엽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장 두 거인의 평행선, 계산기인가 삽자루인가? 울산의 가건물 사무실, 밤늦도록 두 거인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대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사장, 의욕만으로 철근이 솟아나지는 않네. 자네가 말하는 그 기적, 그거 다 빚으로 짓는 거 아닌가? 이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국대호에게 경영은 곧 책임이었고 그 책임은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자 천태산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회장님, 계산기 두드려서 언제 저 바다를 메우고 언제 공장을 올립니까? 길은 닦으면 생기는 거고 돈은 벌면 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저 바다가 다 달러로 보이는데 왜 회장님은 숫자만 보고 계십니까? 천태산에게 불가능은 단지 하지 않은 자들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습니다. 박 의장은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명은 치밀하게 길을 닦고 한 명은 그 길 위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장 화폐개혁,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 어둠이 깊게 깔린 청와대 집무실. 박 의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화폐개혁. 그것은 시장을 정지시키고 지하의 숨은 자본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욕은 내가 다 먹겠네. 박 의장은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국의 환희원으로 바뀐다는 방송이 울려 퍼지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대호는 이 소식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이건 경제의 숨통을 끊는 짓입니다. 그는 청와대로 달려가 항의했지만 박 의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 회장, 지금은 비상상황일세. 고인물을 퍼내야 새물이 들어오는 법이야. 그 시각 천태산은 오히려 거칠게 인부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묶였으면 몸으로 떼어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이 나라는 영원히 거지 꼴 못 면한다. 그는 아들 일국에게 직접 삽을 쥐어주며 현장의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건설 역군의 이름으로 살라는 그의 가르침은 혹독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사장 굴뚝에서 피어오른 승전보. 세월은 영웅들의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울산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정유 공장이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첫 번째 원유가 파이프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박 의장은 자신의 손에 묻은 시커먼 기름을 닦지도 않은 채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보시오. 우리가 해냈소. 대한민국의 피 대신 기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태사는 굴뚝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으며 목이 터지도록 야호를 외쳤습니다. 그의 눈물은 흙먼지에 얼룩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국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천 사장, 자네가 결국 해냈군. 내 계산기가 틀렸어? 국대호는 비로소 자신의 치밀한 계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인간의 집념임을 인정했습니다. 세 영웅은 울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찌들었던 한민족이 세계를 향해 당당히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거인들의 행진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야, 다행이네요. 나는 아버지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유, 아버지가 형을 얼마나 믿고 계신데요. 참. 그래. 야, 남자라면 어차피 한번 가는 건데 기왕 군대 생활하려면 신나게, 어? 근데 내 그러실 줄 알았어. 참. 영웅시대 시대의 거인 운명의 선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 가끔 잊곤 합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기그룹의 기틀을 닦았던 천태산 회장의 가장 치열했던 24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1부 세기그룹의 탄생 -800명의 생존을 짊어진 호랑이. 1960년대 초 세기건설 사장실에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천태사는 지도 위에 빼곡히 적힌 현장 지표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300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어느덧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식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만큼 천태산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건설 하나만으로는 이 인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어야 하고 시멘트도 우리가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 단가도 낮추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모들의 건의에 천태사는 책상을 탁 칩니다. 좋다. 오늘부터 우리는 건설사가 아니라 그룹이다. 각 부서를 독립시키고 각자가 사장이라는 마음으로 뛰어라. 내일부터 세기건설은 세기그룹으로 간판을 바꾼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벌사의 시작이자 독립경영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천태사는 큰아들 1구기를 관리부장으로 발령내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1구가 부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현장 인부들의 땀 냄새를 모르는 놈은 내 자식이라도 부장 자격이 없다. 구두 밑창이 달도록 뛰어라.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뒤에는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뜨거운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2부 거인들의 악수 -8억 조미료 프로젝트의 비밀. 어느 날 천태사는 대한민국 유통의 전설 대한물산의 국대호 사장과 독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라이벌이자 동지였습니다. 국대호 사장은 천태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천 사장, 지금 우리나라 주부들이 쓰는 조미료가 전부 일본산 아지노모토라는 걸 아시오? 우리 기술로 우리 조미료를 만들어야 하오. 내가 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세울 테니 세기건설이 그 심장을 만들어주시오. 일본 놈들의 독점을 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 아니겠소? 천태사는 전율했습니다. 8억 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국산기술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일본 아지노모토 공장보다 더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국민들의 식탁을 되찾아 옵시다. 두 거인의 악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불꽃을 당겼습니다. 천태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짓는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제3부 권력 앞에 고독 화폐개혁이라는 독약. 그 무렵 청와대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천태산을 비밀리에 호출합니다. 나라 국가는 비어있고 혁명 과업을 수행할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천 사장,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을 하려.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면 장롱 속에 숨겨진 돈들이 쏟아져 나오겠지. 기업가인 당신 생각은 어떻소? 천태사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이 목전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각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화폐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독약입니다.
돈의 가치가 요동치면 물가는 폭등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인들은 신용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제발 이 나라 경제의 숨통을 끊지 마십시오. 정적 속에서 천태산의 포효가 의장실을 울렸습니다. 박 의장은 천태산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심이 아닌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신 있는 발언은 훗날 대한민국이 초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한 결정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제4부 학생들의 함성과 김종필의 고뇌.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종필 부장이 일본에서 가져온 청구권 자금 소식에 대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굴욕 외교 중단하라. 제2의 이완용 김종필은 물러가라. 학생들의 함성을 들으며 천태산은 창밖을 봅니다. 그는 학생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오욕을 견디는 위정자들의 고뇌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지. 천태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비밀 아지트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학생들은 중앙정보부의 추적을 피해 몸을 숨깁니다. 경제 발전의 희망과 민주화를 향한 갈망이 충돌하던 1960년대. 천태산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묵묵히 건설 현장의 망치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튼튼한 다리를 놓고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구국이다. 제5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따뜻한 저녁 식사. 현장의 거친 먼지를 털어내고 돌아온 천태산. 하지만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회장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인절미와 저녁 식사를 보며 천태산은 비로소 긴장을 풉니다. 어머마 고생 많았다. 1구기가 부장이 돼서 집에 늦게 들어와도 서운해 마라. 이 아비의 업보를 짊어진 녀석 아니냐.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천태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 건설업자 대회 참가를 앞두고 천태산은 낡은 영문 책자를 펼칩니다. 이제는 세계다. 대한민국 건설의 기계를 필리핀에 그리고 전 세계에 떨치고 오리라. 에필로그 영웅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천태산은 완벽한 영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등불을 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소신을 지켰고 사업에서는 타협 없는 완벽을 추구했으며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했던 거인.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번영은 그가 박 의장 앞에서 외쳤던 소신과 8억 조미료 공장을 짓기 위해 현장에서 밤을 지새웠던 열정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거인들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대서사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뜨거운 천태산의 세계 시장 공략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너 아침 밥상머리에 가족이 전부 모이는 거 몰라? 너 하나가 질서를 깨면은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야. 자, 밖으로 치워. 여기 서 있어. 앉아. 예, 아버지. 아무리 고단해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야. 시작이 부지런하지 못하면은 영웅시대 마이너스 화폐개혁의 밤, 거인들의 눈물과 야망. 제1장 새벽의 그림자, 동지와 적 사이. 1962년의 새벽, 서울의 공기는 날선 칼날 같았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을 피해 뒷골목을 누비던 박대철의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정보부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적막한 골목에 불길한 박자를 새겼습니다. 박대철 군, 또 만나는군. 자네들의 동태는 언제나 우리 손바닥 아니야? 실장의 목소리엔 여유로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들이 총칼로 대세를 만든다고 생각하나? 역사는 흐르는 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하면 결국 제방을 무너뜨리는 법이지. 실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대철의 과거를 읊조렸습니다. 쓰레기 청소부에서 학생회장까지. 자네와 나는 닮은 구석이 있지. 지독한 가난이 뼈에 사무친 동지라는 점 말이야.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안 본 걸로 하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건 내 마지막 호의야. 실장이 떠난 자리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다가올 폭풍의 전조만이 감돌았습니다. 제2장 천태산의 가풍, 질서가 곧 생존이다. 같은 시각 천태산 회장의 저택.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째 상국이 헐떡이며 자리에 앉아 국대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상구가 아침 밥상머리는 하루의 질서를 세우는 재단이다. 내가 이 질서를 깨면 우리 대안의 질서가 깨지고
나아가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다. 국대호에게 가난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을 거르는 자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달파도 아침은 사수해라. 시작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하루가 날아가고 하루가 망가지면 일생이 썩는 법이다. 그의 훈계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친 시대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부성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3장 벼락 같은 선포,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 평화롭던 아침을 깨운 것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명일 0시를 기해 현행 화폐 단위를 원으로 바꾸고 10대 1의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대한물산과 세기건설의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예금 동결 1인당 교환 한도 500원. 이것은 기업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깡패 같은 짓입니까?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저축시킨다니요? 참모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국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군인들이 큰 실수를 하는구먼. 경제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거늘.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전 공장은 원자재를 비상 확보하라. 물가는 미친 듯이 뛸 것이고 시장은 지옥이 될 게다. 우리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대안의 문을 닫아야 한다. 제4장 천태산의 포효, 신용은 목숨보다 무겁다. 세기건설의 천태산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폐개혁? 돈줄이 다 묶였다고? 하지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돈이 묶였다고 공사를 멈춰? 그건 천태산 사전엔 없는 일이야. 인부들 임금, 자재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급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을 지키는 놈이 진짜 장사꾼이다. 그는 아들 일국을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재가 없으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녀. 아버지가 외국 나가서 차관 빌려오는 동안 현장이 단 1분이라도 서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천태산에게 건설은 곧 전쟁이었고 공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고지였습니다. 제대한 차남 이국까지 현장 잠역부로 투입하며 그는 거인의 자식들이 흙탕물 속에서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제5장 조미료 공장, 야망과 원칙의 충돌. 대한물산의 장남 철민은 조미료 공장 건설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금난이 닥치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부사장님, 설탕값을 올리세요. 국제 원당 시세가 올랐으니 명분은 충분합니다. 원로 임원인 김 부사장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올해 2번이나 올렸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하지만 철민의 눈은 야망으로 번뜩였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돈 나올 구멍이 설탕 말고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원성보다 공장이 멈추는 게 더 큰 죄악입니다. 무조건 올리세요. 이 과정에서 장남 철민과 원로들 사이에 골은 깊어졌습니다. 장남이라고 무조건 경영권을 주는 시대는 지났네. 원로들의 수군거림 속에 국대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국대호의 철칙이 집안 싸움의 전주곡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6장 설계도에 담긴 자존심, 일본을 넘어라. 세기건설의 일국은 대한물산의 철민 앞에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세기건설의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설계도를 훑어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이게 일본 아지노모토 공장보다 낫습니까? 우리 대한은 세계 최고를 원합니다. 일본 도면을 줄 테니 다시 그려오세요. 일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 놈들보다 더 튼튼한 탱크를 세울 테니까요. 그는 밤을 새워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화폐개혁으로 철근 하나 구하기 힘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제7장 거인들의 밤, 역사는 누구의 편인가? 화폐개혁의 밤, 청와대와 기업의 집무실 전등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지도를 펼치며 경제 자립을 꿈꿨고 국대호는 주판 알을 튕기며 생존의 길을 찾았으며 천태산은 현장의 흙먼지를 마시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야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을. 거인들의 야망과 눈물 그리고 처절한 투쟁이 섞인 1962년의 여름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일꾼들이 자르고 있어? 오전 쉬는 시간입니다. 몇 분을 쉬어? 30분 쉬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
20분 만에. 예.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상구, 어연태! 예. 그게 작업공장 가자. 예, 사장님. 오늘 현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인부들이 모두 몇 명 나왔는지, 자재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저 입출고 현황표 가져봐. 이거 현장이 모두 왜 이래? 영웅시대 7만 불의 눈물과 거인의 위대한 역발상. 제1장 멈춰버린 심장 7만 불의 행방.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프로젝트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세기건설의 미래를 짊어진 장남 1국은 지금 생애 최악의 암흑 속에 서 있습니다. 아, 이거 어쩌지? 처음 내가 맡아서 해본 일인데 엉망이 돼버렸어. 7만 불이야. 7만 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1국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립니다. 1960년대 초반 7만 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핵심 자재들, 철근 만통과 아이빔 목재까지. 모든 것이 브로커의 정교한 사기극에 휘말려 증발해버렸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자재가 없어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담배만 피워대고 협력업체 소장들의 독촉 전화는 본사 전화기를 불태울 기세입니다. 소장님, 철근이 바닥났어요. 일본 배는 언제 들어옵니까? 1국은 이 거대한 파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책임감보다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수치심이 앞선 장남의 나약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제2장 천대호의 해안, 우물 안개구리를 벗어나라. 하지만 세기건설의 수장, 천대호 사장은 차원이 다른 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고를 아직 모른 채 회사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대개혁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물 안개구리야. 무역부를 당장 해외 공사부에 흡수시켜. 대호는 단양 공장의 마무리를 지켜보며 시선을 한반도 넘어 동남아시아로 던집니다. 지금 태국을 봐라. 미군이 원조를 쏟아붓고 있어. 공사가 지천이야, 지천. 국내 공사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해외로 나가야 산다. 달러를 벌어와야 이 나라가 산단 말이야. 위기의 순간에 대호는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물이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재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아예 자재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구조 자체를 글로벌하게 바꾸려는 야망이었습니다. 부사장과 박 상무에게 태국 지사 설립과 정보 수집을 명하는 대호의 눈빛은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을 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야망 뒤편으로 아들 1국이 저지른 7만 불의 먹구름이 서서히 대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제3장 드러난 추악한 진실과 거인의 분노. 드디어 사고의 전말이 대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국제 사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 브로커 놈들이 부도 직전에 돈만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일본 경찰도 수배 중이랍니다. 보고를 받는 대호의 얼굴이 북극의 빙하처럼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이놈 자식, 7만 불을 되지쳐놓고 어디 숨어 있는 거야. 1국이 당장 찾아내. 대호의 호통이 떨어지자 본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얼음판이 됩니다. 자재 수급을 책임졌던 장남이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대호는 뼈아픈 배신감을 느낍니다. 현장에서는 둘째 2국이 럭비 주장 출신의 깡다구로 인부들과 함께 흙먼지를 마시며 버티고 있는데 정작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장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호는 직접 현장을 돌며 인부가 반으로 줄어든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무능한 간부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립니다. 공사가 중단됐는데 사정 타령만 하고 있어? 당장 피를 짜내서라도 물건 구해와. 이 현장이 멈추면 내 심장도 멈추는 거야. 제4장 국대호의 야망, 언론이라는 새로운 무기. 세기건설이 자재 대란으로 흔들릴 때 또 다른 거인 국대호 사장은 새로운 권력의 지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업가를 넘어 사회 여론과 정치를 움직이는 언론사 설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기반을 닦았다. 이제는 신문이다. 언론의 뿌리는 결국 신문이야. 활자가 남아야 역사가 남는 게야. 국대호는 정권의 향방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자신의 기업을 지탱해줄 강력한 입과 눈을 만들려 합니다. 자유당 시절 장관을 지낸 강직한 인물을 영입하고 신문 발행 허가 절차를 서두릅니다. 격동의 시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국대호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기업의 자생력을 언론에서 찾았습니다. 천대호가 건설로 땅을 개척해 국가의 혈관을 뚫었다면 국대호는 정보와 여론으로 국가의 뇌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죠. 두 영웅의 서로 다른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5장 형제의 재회와 매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 행방불명됐던 1국을 찾아낸 것은 결국 동생 2국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형을 2국은 억지로 끌어냅니다. 형님, 군대에서 빠따 맞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맨 나중에 맞으려고 순서 기다릴 때예요. 그냥 먼저 맞고 터지는 게 속 편합니다. 아버지께 갑시다. 2국은 형을 설득해 대호 앞으로 데려갑니다. 1국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동생보다 못한 처지가 된 자신을 자책하며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하지만 천대호는 눈물에 약해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수습을 해야지 어디서 쥐새끼처럼 숨어 있어. 당장 현장으로 돌아가. 내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서라도 7만 불 채워넣어. 대호는 아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1초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라 모두가 쉬는 날에도 그는 선포합니다. 남 쉰다고 우리도 쉬어? 투표하고 전원 출근해. 우리가 쉬면 이 나라가 쉰다. 이 독한 근성이야말로 세기건설을 다시 일으키는 대한민국 경제의 유전자였습니다. 제육장 위기를 뚫고 솟구치는 거인의 결단. 대호는 일국을 현장으로 돌려보낸 뒤 홀로 사무실에 남아 지도를 펼칩니다. 7만 불의 손실은 뼈아프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일본 놈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직접 자재를 생산하고 우리 배로 실어 날라야 한다. 그리고 더 큰 시장, 더 넓은 땅으로 가야 한다. 그는 태국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넣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칩니다. 건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이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돼. 이 대호의 결연한 의지는 세기건설 사원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한편 국대호 사장의 신문사 설립 계획도 구체화됩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지만 눈먼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눈이 되어야 해. 에필로그 영웅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만 불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 선 영웅들의 치열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장남 1국은 절망했고 도망쳤지만 천대호는 그 위기를 글로벌 세기건설로 도약하는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대호는 그 혼란한 전국을 꿰뚫어보며 언론이라는 더 큰 권력을 설계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평범한 사람과 영웅을 가릅니다. 도망친 아들에게 매를 들고 다시 먼지 구덩이 현장으로 밀어넣는 천대호의 거친 뒷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원동력을 봅니다. 세기건설의 자재대란은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그리고 국대호의 신문사는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까요?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현장에서도 오늘의 천대호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함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장님도 와 계신데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막걸리 파티 하는 거야, 막걸리. 막걸리? 아저씨, 얼마? 아까 이국용은 무슨 얘기했어? 뭐 둘이 얘기하던데. 저 사장님께서 일당에서 쓰라고 그래. 인심은 지가 쓰고 날더러 돈을 내라고 그래. 나 돈 없어. 영웅시대 마이너스 대역전의 서막과 거인의 위대한 복귀. 제1장 1만 5천 표의 기적, 한반도를 뒤흔든 역전극.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표가 운명을 바꾼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963년 가을, 대한민국은 숨가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 개표 초반 야당 후보인 윤보선이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며 정권 교체의 서막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표 차이는 무려 13만 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몰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보선과 고흥 개표가 완료되면서 9천여 표를 뒤집었습니다. 라디오 중계차의 긴박한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결국 최종 집계 결과 단 15만 6,026표 차이. 투표율 85%라는 뜨거운 열기 속에 박정희 후보가 당선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패배였던 그날,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2장 7만 불의 눈물, 무너진 장남의 도주. 정치권이 선거 결과로 들썩일 때 세기건설의 장남 1국은 인생 최악의 암흑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쩌지. 처음 내가 맡아서 해본 일인데 엉망이 돼버렸어. 7만 불이야. 7만 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1국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립니다. 당시 7만 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핵심 자재들이 브로커의 정교한 사기극에 휘말려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자재가 없어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담배만 피워대고 협력업체 소장들의 독촉 전화는 본사 전화기를 불태울 기세입니다. 일국은 이 거대한 파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책임감보다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수치심이 앞선 장남의 나약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동생 이국이 그를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곳은 허름한 술집. 형님,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7만 불 날렸다고 인생이 끝난 줄 아세요? 이국은 형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제3장 거인의 불호령, 도망치는 노문 경영자 자격 없다. 드디어 천대호 사장 앞에 선 두 아들. 천 사장의 얼굴은 북극의 빙하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아간 7만 불이 아니야.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술 마시고 도망 다니는 놈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천 사장의 호통이 떨어지자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얼음판이 됩니다. 너처럼 술 마시고 숨는 놈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하지만 천 사장은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한 기회를 줍니다. 경리부에 얘기해서 7만 불 다시 타라. 네가 맡아서 끝까지 해봐. 책임졌으면 끝을 봐야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면 어떡할 거야.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엄격하지만 깊은 신뢰. 일국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상노가다가 된 도련님 현장의 부활. 현장으로 돌아온 일국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학파 도련님의 티를 벗어던지고 흙먼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빨리빨리 하자고. 사장님도 와 계신데 늦장 부릴 거야? 오늘 공기 맞추면 내가 막걸리 파티 쏜다. 일국은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도면을 해석하고 자재 수급을 진두지휘합니다. 현장 소장들은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일국씨 말이에요. 아주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입니다. 오자마자 일꾼들을 당당히 휘어잡았습니다. 일국은 자신의 일당을 털어 인부들에게 돼지고기찌개와 막걸리를 대접하며 마음을 얻습니다. 실패의 쓴맛이 그를 진짜 건설인으로 만든 겁니다. 천 사장은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신건무자식, 인심은 지가 쓰고 돈은 나더러 내라니.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제5장 3분 폭리의 덕, 국대호의 위기와 야망. 한편 대한물산의 국대호 사장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3분 폭리 사건. 설탕, 밀가루, 시멘트 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비난이 신문지면을 도배합니다. 설탕값이 300%나 올랐다고? 국민들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볼 거 아니야. 국 사장은 노발대 바랍니다. 아들 철민은 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강변하지만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국 사장은 이 위기를 돌파할 핵심 무기가 언론임을 직감합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비켜가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방송국 세우고 신문사 만들어서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해. 국 사장은 자유당 시절의 언론 거물 홍종우를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합니다. 선생님, 저 장사꾼입니다. 하지만 돈만 아는 놈은 사람 구실 못합니다. 이 혼란한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는 거인의 모습에 홍종울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6장 시멘트 공장 준공, 조국 근대화의 심장이 뛰다. 드디어 단양에 우뚝 솟은 거대한 시멘트 공장.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이 열립니다. 천 사장, 이렇게 엄청난 공장을 어떻게 지었소? 대통령의 질문에 천 사장은 결연하게 답합니다. 각하께서 계시는 한,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는 건설의 쌀이자 조국 근대화의 기초였습니다. 공장 밖은 여전히 학생들의 시위와 최루탄 연기로 자욱하지만 공장 안의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혁명이란 항상 외로운 법이지. 천 사장도 한 사람의 혁명가요. 조국 근대화 건설의 앞장을 서고 있으니 말이요. 대통령의 격려에 천 사장은 다시 한번 사명감을 다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 몫은 해야 합니다. 시련을 먹고 자란 거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전의 성급함과 7만 불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일국은 도망쳤지만 아버지의 매질 아래 다시 일어섰고 국대호는 비난 속에서도 언론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영웅과 범인을 가릅니다. 흙먼지 묻은 양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던 그들의 집념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현장에서도 오늘의 일국처럼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뜨거운 에너지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물쩍 넘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세기 것을 정말 왜 이래 이거? 당신들이 여기 기한내 이거 맞출 수 있겠어?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치는 거예요?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 형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시비? 아닙니다. 사장님 저 갑니다. 본부장 영웅시대 거인의 승부수, 붉은 황토길에 새긴 야망. 제1장 안개 속의 대한민국, 최루탄 연기 너머의 시선. 1960년대 중반, 서울의 하늘은 맑을 날이 없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의 함성은 비상계엄령이라는 차가운 칼날에 베었고 대학 가는 군합발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박학하는 국회를 열어두면서도 미국의 간섭에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안하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불안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해. 같은 시각 세기건설의 수장 국대우 사장은 창밖의 시위 행렬을 무거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외치고 누군가는 질서를 말할 때 그는 생존을 생각했습니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자유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내일의 빵을 위해 오늘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한다. 그는 경제 개발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구원이라 믿으며 국내의 혼란을 뒤로하고 해외 시장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판돈을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장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바람, 태국과 월남의 기회. 국대우 사장은 해외 입찰 정보팀을 다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정보를 낚아챌 것 아닌가? 마침내 도착한 텔렉스에는 월남의 상수도 시설과 태국 푸켓의 교량 공사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국제 입찰의 장벽과 경쟁사들의 위세를 우려하며 뒷걸음질 칠 때 국 사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교량? 우리가 한강에 다리를 몇 개나 놓았어? 상수도? 그건 우리 기술로도 충분해. 무조건 한다고 해. 비행기부터 예약하고 장 상무와 부사장은 당장 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 국 사장의 결단은 번개 같았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기회를 놓친다는 그의 철학은 세기건설을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벗어나 세계라는 넓은 바다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제3장 현장의 불꽃, 형제는 용감했다. 국 사장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기초 공사를 점검했습니다. 원료 탱크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시방서대로 철저히 해. 그때 현장 한편에서 대한무산의 국철민 부사장이 세기건설 인부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재 관리가 늦어진다는 트집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국 사장의 동생 이국이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우리 형님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기차통을 삶아 먹었어? 왜 사람 주눅 들게 만들어? 이국이의 거친 항의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국 사장은 내심 동생의 배짱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드세게 나와도 기죽지 않는 그 기질이야말로 세기건설이 가져야 할 야생의 기운이었습니다. 국 사장은 동생을 정식 사원으로 발령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힘들 땐 술 한잔 해라. 하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일꾼들이 너를 믿고 따른다. 제사장 세상을 뒤흔든 거인의 선언,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 국대우 사장은 신문사 설립을 추진하며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최신 인쇄기를 들여오고 최고의 기자들을 모으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언론계의 거물 홍 선생을 만나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버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 줄도 알아야겠더군요. 이번에 제가 가진 주식의 절반을 내놓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작정입니다. 재산의 절반 환원. 그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대우가 미쳤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국 사장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개국 기념사에서 그는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업가는 이익을 사회에 돌려줄 줄 아는 도덕적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산분 폭리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재산으로 이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제5장 월남전의 전운과 고속도로라는 이름의 혈관. 신문 일면은 월남전 참전 요청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국 사장은 전쟁의 참혹함 뒤에 숨은 거대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전쟁은 파괴이지만 전쟁 후에는 건설이 따른다. 우리 젊은이들의 피해 대가로 우리는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그는 정부의 참전 결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동시에 태국 방콕에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차관 문제로 좌절될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 반드시 있을 거야. 마침내 태국 파탄이 지방에서 세계은행 차관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공사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그것은 국 사장이 꿈꾸던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2달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반드시 잡아라. 그걸 못 잡으면 세기건설의 미래는 없다. 제6장 가업 승계의 균열과 장남의 고독. 국 사장의 파격적인 재산 환원 발표는 집안 내부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자신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은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보유 주식의 절반이라니? 사실상 가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장남의 항의에도 국 사장은 냉정했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시대가 원할 때 내놓을 줄 알아야 더 큰 기업이 되는 법이다. 게다가 사촌 형인 국철성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장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도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국 사장은 자식들에게 안락한 의자를 물려주는 대신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는 내 자식이라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아버지의 철벽 같은 원칙 앞에 장남은 차가운 소주를 들이켜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7장 법정의 심판, 청춘의 함성과 질서의 칼날. 드디어 시위 주동 학생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판사는 박대철 등 학생 지도부에게 국가 전복과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비고들은 학생의 본분을 잊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다. 법정 밖에서는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는 학생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고, 법정 안에서는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엄숙한 법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비극적 현실이었습니다. 국대우 사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부강해져야 한다. 제8장 거인의 마지막 질주,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다. 국대우 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고속도로 입찰 준비를 지시하며 그는 이미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의 밑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실어온 최신식 윤정기가 신문사 지하에서 웅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 그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거인은 오늘도 흙먼지 날리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도 아까워하기는커녕 새로운 도전을 위해 더 큰 판을 짜는 그의 뒷모습은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영웅시대는 단순히 한 기업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의 다리를 놓았던 우리 아버지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의 기록입니다. 격동의 시국 속에서 국대우 사장이 던진 승부수는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끄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제9장 붉은 황토길에 새긴 약속.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세기건설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국 사장은 현장에서 온 전화를 받으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라. 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길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재산보다 귀한 가치, 성공보다 빛나는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거인은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격동의 시대, 영웅들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그들이 닦아놓은 길은 오늘날 우리가 걷는 탄탄대로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10회의 대장정 중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명장면은 무엇인가요? 나도 그때 그 시절 현장에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나 거인들의 리더십에 감동하신 분들은 댓글로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우리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엔 더 강력한 영웅들의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